한번 지적으로 앉으시네요. 여기는 순천만이라고 그런, 순천만. 박람회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최근 이제 경매시장 분석하는 거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요즘은 단지 경매를 싸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최근 경매 시황에서 이제 이번 제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물건인데, 우리 경매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물건 같아요. 보면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유찰 횟수. 그러다 보면 요즘 경매 시장에 이제 2번 떨어진 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한 번 떨어져도 요즘 경매 참여자들이 몰리는데, 유찰이 2번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정가가 3억 이하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들, 이런 물건은 지역구라고 사람들이 20, 30명씩 몰려다녀서 본인이 낙찰가율이 90% 초중반대, 수원 같은 경우는 100%를 넘기는 사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인데 23명이 들어와서 1600에서 시작했는데 전 유찰가가 2억이었는데 2억을 넘겨 2억 1200에 낙찰됐어요. 전 유찰가를 넘겨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매는 상식은 이게 이제 유찰 횟수는 한 달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전 유찰가를 넘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전 유찰가를 넘기고 2등 역시도 전 유찰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우리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좀 조바심 내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낙찰가를, 전유찰가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2등, 여기는 2등도 넘겼다면 3등도 넘길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 지금 금액이 2억 800개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23명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최소 3명 이상에서 5명 가까이는 전 유찰가 이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라고 하겠고요. 이건 이제 이제 우리 경매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조망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경매 시장은 전체 거래에 유통되는 물건이 약 한 23만여 건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총량이기 때문에 신건과 유찰된 재고 물건이 모두 포함돼서 약 23만 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경매에서 매각된 거 약 4분의 1, 한 6만 5천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각이 돼요. 그리고 참여자 수는 전체 물건 수의 거의 한 명씩 들어온다 해서, 이제 낙찰 건수로 보면 3대1, 4대1이지만, 전체 진행 물건은 약 한 24만 명 정도가 경매를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요 숫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실제 이제 23만 명, 4만 명이지만, 여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계산이 돼요. 왜냐면 매번 온 사람들을 한 사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 수를 모두 다 합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중복 계산이 돼요. 그걸 빼면 아마 20만 명 내외가 실참여자이지 않냐라는 거 하고,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매 시장이 아마 지난주 토요일자 한국경제 톱으로 일면 사이드 톱과 그 다음에 간지가 아니라 칠면이가 전면으로 경매 관련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헤드라인으로 뭐가 나왔냐면, 아줌마도 경매한다, 노도나도 경매한다, 이제 경매 대중화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자가 아마 이제 재미쓰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를 보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15세 생산 가능 인구의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이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약 2,5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결국 경매 2,500만 명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 아직 대중화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경매 시장은 일반인들이 참여해도 늦은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미 뭐 경매 시장에 먹을 것이 없는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 주장에 놓은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던 이제 2, 3파이라고 유찰 횟수, 그 다음에 금액 면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을 이해하려는 게 뭐냐면 동조화라는 게 요즘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부터 우리 경매 시장에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제가 경매 입문했을 때만 해도 우리 경매 시장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부분집화됐는데 이때 이 경매 시장은 여기에 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거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경매도 그걸 뒤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앞서가는 것. 이건 제가 이따 다시 표로 다시 설명하겠는데 지금은 그에 이제 반대의 사항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경매 시장이 이런 공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경매 시장을 알려면 부동산 시장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나라 거시경제는 글로벌 경제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경제를.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요즘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경매했을 때만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몰라도 세계 경제는 더더욱 몰라도 경매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이런 관계들이 긴밀해졌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낙찰가율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냐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무슨 정부 대책이라든가 무슨 뭐 이슈 또는 세계적 맞죠. 그러면은 참여자 수가 급증했다가 또다시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경매에서 고가 낙찰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자기 길만 이런 위생 변수를 고민하지 않고 경매 시장만 들어가다 보는 거죠. 이미 경매 시장 열기가 꺾였는데 그 꺾인 걸 모르고서는 자기는 고점기 때에 낙찰가만 연동해서 들어가면은 낙찰은 잘 받죠. 왜냐면 높게 쓰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2등이 안 보이는 거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은 5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액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서울중앙지법, 즉 강남을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지법이 매출액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이 중앙지법을 근소한 차이가 앞서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크게 이제 메이저 시장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그 규모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이제 우리 경매 시장이 아까 23만 건은 총량을 말해요. 거기에는 이처럼 신규 유입 물건과 그에 팔리지 않은 유찰 물건, 재고 물건 포함된 건데 여기는 신규 유입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의 건정성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신건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수요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물건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유찰도 높아지거든요. 유찰도 잘해지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는 경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대신 경매 물건의 증가는 우리 거시경제의 안 좋은, 즉 성장률의 저하 현상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매 시장은 여하튼 물건이 지난 2010년, 2011년대에 비해서는 물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매 참여자들 또는 경매 종사자들한테는 우호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시장의 변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요 분기는 여기는 이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요 소유에서 임대료의 이 변곡점을 저는 2010년으로 보는데 이 2010년을 기화로 해서 우리 시장이 급속도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우리 부동산 투자의 제1덕목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논거는 바로 전세 시장의 변화. 과거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지배적 담론이 올 전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에서 알다시피
34%에 이르는 보증보험, 즉 반전세 시장으로 우리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전세에서 월세 비중으로 우리 그 전세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의 투자의 행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옛 것을 고수한다는 이런 분들은 좀 시장에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지금 그런 말들이 맞는 수예요. 하우스푸어라는 게. 근데 원래 하우스푸어는 사실 이게 좀 정치적 용어예요. 정치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는 용어인데 왜냐면 순수하게 우리 시장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개입이 된 용어이다 보니까 애초에 하우스푸어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지금 하우스푸어는 실감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을 잘 받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다 매각 걸려고 중개사를 찾아가면 중개사에 뭐라고 하냐면 이 거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결국 보니까 부동산만 나는 계속 따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요거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 하강기 때의 조짐,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조짐, 그 다음에 상승기 때의 조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있던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저는 요 정도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매 시장은 똑같아요. 근데 아직 부동산 시장은 고민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하는 그 지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바닥은 통과한 것 같아요. 저점은. 근데 물론 아까 우리 경매는 우리 전체 부동산 시장이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경매가 상승했다 우리 부동산이 상승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문제지 전체 집합 시장,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여기에서 배회하는 것 같아요. 이 원전이.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정부 대책, 즉 8.18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회에서 후속 입법들이 이런 분들이 조속히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대표적인 법들, 지방세, 취득세 인하라든가 이런 법들이 다 국회에 계류 상태이지 실제 통과되거나 그게 시행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런 법이 시행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관망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는 우리가 우상향이라는 가지는 속단이지만 경매 시장, 좁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매 시장은 이 언저리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요즘 연구하는 주제들이에요. 사실 앞에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강의했던 내용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몇 번 망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대학교에서 학술제에서 발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때 발표해야 될 내용들인데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 제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 조금 단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여하튼 제가 우리 시장 해석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팁이 될 수 있는 것도 제가 현재 지금 연구 주제이니까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건 뭐냐면은 정부 대책과 경매 시장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부에서는 올해는 2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4.1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하반기에 8.28 대책이 나왔죠. 이 두 대책이 나왔는데 경매 시장은 이 정부 대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경매 시장은 이 정부 대책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매 시장은 바로 보세요. 3월달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게 변곡점인데 정부 대책 전과 후의 이 선인데 이때와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큰 차이는 이제 없긴 해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변화량이고 여기에 있으면 가장 높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달에 비하면은 불과 2달 만에 10%포인트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의 낙찰가 10%는 이것은 우리 지금 보통 예금 금리가 3%도 채 안 되는데 1년에 은행에 우리가 1억을 예치했을 때 3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과 2달 만에 수익 1000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1억짜리를 3월 달에는 7천만 원에 낙찰받아도 되는데 5월 달에는 7,600만 원에 7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달 만에. 그만큼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에 있어서 내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6천만 원대에 낙찰받을 수 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그 전보다는 1,000만 원을 더 써야만 이 낙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이제 그건 알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파란색 구간이에요. 그러면 정부 대책이 우리 경매 시장의 이 효력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냐? 제가 최대 3달이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달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미치고, 그 다음에 3달은 넘지 않고, 그 정부 대책의 파급도에 따라서는 3달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달 전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냐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8.18 대책이 여기서도 나왔죠. 이미 이거 우리 지나간 거거든요. 아니 무슨 이미 봄 얘기를 뭐 들었는데 제가 지금 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 온 선생님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 말 듣고서 무슨 우리가 지식 고견을 축적하려고 하고 어디 가서 나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신문 기사들 보면은 경매법정이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경매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경매하면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일정한 아마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0월달 통계는 이걸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대법원인 중 이게 문제인데 이 대법원은 통계 자료를 2달 후행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10월 통계는 언제 발표하냐면은 11월 달에. 나 11월 달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10월 통계까지 아마 이 선생님들이 제 부분에 아마 이 부분에 동조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건 단언해요. 10월 달도 여기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근데 저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견에 가면 지금 경매 시장의 열기가 지금 제일 고점이고 차려야 11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단언을 해요. 거의. 특별히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하지 않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1월을 기화로 해서 이 열기가 꺾일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때 낙찰받은 분이 정말 고통을 빠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매는 일반 매매하고 달라요. 일반 매매는 계약금 치르는 것 자체가 제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부여되죠. 왜냐하면 잔금만 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금은 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배상이 돼야 돼. 손해배상이 돼서 자기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이어질 거라고. 그런데 경매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부분 집합이지만 일반 매매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9월 달에 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0월 달에 낙찰받았다고 바로 내가 재산권 행사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낙찰만 받고 40일 정도 후에 잔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잔금 내고 또 우리가 명도를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이 명도가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가장 비싼 시기에 낙찰받아서 시장에다 내놓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꺾여버리는 시점이 나온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매는 언제 해야 되는 거죠? 경매는 파란색 구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 언제 하냐면 이런 구간에 경매를 하고 매도를 명도 끝내고 요때 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색깔 부르는 게 그런데 우리 시장의 99%는 경매를 요때예요. 일반인들.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 고객도 그래요. 고객한테 이때 경매하자니까 무슨 정부에서 지금 대책도 안 나왔는데 보고하자는 거예요. 보고하고 4월달 들어가서 더 들어가면서 다 떨어졌어요. 왜? 이분들한테 불과 한 달 전에는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1,000만 원 더 쓰자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맞아 자네 말이 맞으니까 1,000만 원 더 써야지 하겠습니까? 수익률 10%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쓰죠. 오히려 저를 오해를 하죠. 이 친구가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가 보구나. 수수료에
연연한 거. 우리 낙찰이도 수수료 받잖아요. 이 친구가 수수료에 연연하면서 낙찰가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고, 이게 끌어올린 시장이 그런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건데, 정말 어려운데, 여기 선생님들은 뭐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닐 테고 본인이 의사결정한다면은 요 구간에 대해서는 논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올 한 해 2013년도 몇 개월, 9개월 가지고서 그렇게 예단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연구 주제예요. 지금 현재 이게 대학원에서 발표할 내용들인데, 보면은 제가 뭐 2000년부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개인 통계회사를 제외한 아마 우리나라 경매 관련 통계를 제가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인데, 저는 2000년도부터 경매시장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 통계부터 제가 들여다보다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00년도의 경제 상황과 지금 한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낙찰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옛날 고려시대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이 없을 수 있잖아.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의사결정 하냐 마냐 할 때 그런 유용한 도구가 필요한 거지. 10몇 년 전에 과거의 경매시장에서 선배들이 한 사례는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만 실장 참여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2010년 전후에서는 상당한 유의미한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제가 아직 이제 완벽하게 가공되지는 않은 건데, 빨간색 구간은 낙찰가가 연중 제일 높은 달이고 파란색은 연중 제일 낮은 달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어느 때였냐가 중요하잖아요. 1년 연중에 저는 직업이 경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경매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구간에서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고 조력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참여자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파트타임일 거라고, 자기 생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여유 시간에 또는 여유 자원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매달 경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느 달에 경매하는 것도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이, 상당한 정도가 아니니까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것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제가 보면 여기서 제가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서 이런 거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해야 될 영역인데, 잡지에는 쓸 수 있어요. 잡지는 내 맘대로 쓰니까. 뭐 경제지는 내 맘대로 쓰지, 학술지는 내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학술지에 쓸 때는 교수님하고 제목에서 조율을 해야 되지만, 제가 뭐 일반 경제지라든가 무슨 뭐 언론에 뭐 칼럼을 기고할 때는 뭐 내 맘이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 제목이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언론사도. 뭐냐면 낙찰가율과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 사견. 얘기하시면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강의 들어도. 제가? 제 오늘 강의 주제를 벌써 말했잖아요. 지난번 말했다도 모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온도와 낙찰가율은 이렇게 말해서 온도가 높으면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낙찰가율이 떨어진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 여기 그때 보세요. 논거가 있잖아요. 파란색이 11, 12월에서 1, 2월이 추운 때예요. 그리고 거의 연중에 이쪽에 수렴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서울이면 덜 들어오면은 전국을 보세요. 전국은 11, 12월에서 다 1, 2월이 최저까지 다 그렇게 모여 있어요. 파란색. 제일 연중 낮은 달이 가장 추운 때. 온도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빨간색 부분들은 이제 해빙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더라고. 이게 좀 이제 분해가 되는데, 연중 낙찰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겨울이라는 거, 이건 그리 맞아요. 이건 반론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에서. 그런데 연중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사실 이게가 분포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에 이렇게 수렴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어떤 변수? 정부의 변수.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죠. 정부 대책이 되게 언제 나오냐. 이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정부 대책은 한겨울에는 안 나와요. 그죠? 1월 달에 정부 대책, 부동산 대책 나오는 거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슬라이드에서 우리 경매 시장은 정부 대책과 아주 긴밀하게 동조화를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 구간에 고가 낙찰가 구간은 한 점으로 수렴을 하지 않고 그때 정부 이슈에 따라서 그런 이슈에 따라서 여기에 좀 연동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은 큰 이슈예요.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2008년 9월 달에는 IMF? 2008년 2008년. 1898년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죠? 누구입니까? 그 미국의 그 형제들, 리먼 브러더스인지 뭐 이런 애들. 참 형제가 의외가 돈독하죠. 거기는. 결국 미국 연방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제1은행이 뭐죠? 미국의 가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2이고 그보다 더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인가에서 뭐 12조인가 14조 페널티로 가 있잖아요. 그 요거에 대한 책임. 그럼 그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한국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쳐. 그죠? 이게 제가 이제는 아까 했던 동조. 아니, 뭐야, 리먼 형제들이 사고 친 거하고 내가 경매 오는 거 뭔 상관이죠? 상관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가 전과 달리.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제 고객들의 저는 제 주업이 컨설팅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의 고객들은 여의도의 동향과 별반 관계 없는 분들이 주였어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시장과의 별반인데 어느 순간 시점이 되니까는 제 고객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시황이 안 되면 부동산을 같이 빤다든지. 이러면서 의사결정을 유보한다든지 하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쪽에서 저도 왜 그냥 그래 컨설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주식은 하지 말고 경매만 보세요. 하고 많이 먹히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여하튼 이 부분은 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저를 만나고 인해서 최소 수익률 10%는 보전을 받은 거예요. 그 보전받은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경매하려고 오셨잖아요. 아니 이달에 하려면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11월달, 12월달, 1월달. 그리고 더 중요한 덕목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경매하지 마세요. 최소 2달에 3달은 차라리 해외 유람하시고 가족과 산행을 하고 몸관리, 건강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정부의 약발이 소진되면 그때 경매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경매는 그 재산권 행사의 회임 기간이 있어요. 최소 3, 4개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 발표 직후에 낙찰받으면 하우스투어 줄 수 있다니까. 그러기 전에 낙찰받아서 정부 대책 효과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팽창할 때 명도 끝내고 시장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나가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프 더 레코드예요. 본인만 알고 본인만 유용하게 쓰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들 한 명한테는 알려주세요. 요 얘기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남한테 하는 순간 여러분은 남들과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제가 아직 그 미공개 발표 자료로 먼저 선공개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에 대한 뜻도 좀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정말 저는 저한테도 직격탄이 올 것 같아요. 우리 경매 종사자들한테는 내년에 어려운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짝퉁들. 지금 올해까지는 어설프게 귀담아서 경매한 사람들도 생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모름지기 내후년 넘어가면은 정말 진성과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는 구분이 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 퇴출되는 자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이것을 가려야 될 겁니다. 유전법칙으로. 이제 무슨 도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경매 제도 변화가 내년에는
큰 변화들이 예고돼 있어요.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그럴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민사집행법 140조에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공동소유를 허용하잖아요. 공동소유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특정 부동산을 경계 구분 없이 2인 이상이 보유하면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한 인적 유대 관계가 아니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당사자 간의 분쟁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왜냐하면 A는 개발하고 싶은데 B는 그냥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고, 또 A는 지금 당장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목소리 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B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돈 되는데 왜 파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급기야 어떻게 돼? 법원으로 소송으로 미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우리 니꺼 내꺼 나누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공유 지분이 경매 나오면은 가능한 제3자 낙찰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할 때 다른 공유자 있죠. 그 사람한테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공유자 우선매수라고 해요. 우선매수 취지가.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자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라는데 이 법은 우선매수 제도라는 게 이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유자 우선매수권만 행사만 해서 가격만 떨어뜨려 놓고 실제는 이분이 매수권 행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매수권 하면은 모든 경우에 조금 낮은 단계의 지식만 있어도 이 사람이 인터셉트를 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가서 허품 파느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입찰 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자가 그럼 그 가격에 사냐 안 사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20% 내지 또 수원 같으면 30% 떨어져 다시 진행하면 또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반토막 나거나 아니 3분의 1토막 나면 결국 그때 이분이 이제 공유자가 우선매수가 행사하면 결국은 두 사람이 분업되죠. 채권자는 원래는 1억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로 낙찰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금액만큼 부채 탕감해서 아직도 잔존 부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신용불량과 그 채무자로서의 자기 뭐냐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무리 공유자일지라도 우선매수권의 무제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한 번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공유자를 또 이제 잘 판단해야죠. 어느 시점에 내가 이 히든카드를 한 번만 써서 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지. 여하튼 뭐 그분의 극대화가 됐든 뭐 극소화가 됐든 우리 경매 시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농가는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유치권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유치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이 유치권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애초에 민법에서 1960년대 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법정 담보물권으로 도입했을 때는 유치권의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이제 60년 1월 1일에 현재 민법이 시행됐다는 50년대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50년대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사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였죠.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화도급법이라든가 공정거래관련 이런 법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런 공사비를 받는 제도가 있지 않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 자기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의 농간에 의해서 건축비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했을 때 우리 법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볼모로 공사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경매 시장에 오면 이게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순수한 취지에서 경매 시장이 있는 경우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경매 시장이 열에 8, 9은 어떤 거냐면 이미 공사비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부도났대. 분양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어떻게 그걸 기화로 해서 공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땅 주인이 대부분 땅 주인이 가공으로 만들죠. 그죠? 자기가 아는 지인들, 하도급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임의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면 우리 경매에서는 유일하게 이 유치권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경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91조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91조가 말소 기준 등기를 언급한 법제거든요. 그래서
이 91조 2항, 3항, 4항에 보면은 등기상에 있는 모든 저당권, 지상지역 전세권, 등기된 인척권, 전세권은 매각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5항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치권 관련해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인수주의, 말소주의 예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경매에서 이 법제를 근거로 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그 민사집행법의 법제이다 보니까 이제 이 가짜 유치권들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경매 물가가 제가 뭐 22만, 23만 건이었죠. 이 중에 약 7에서 8%가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건수에. 근데 문제는 그 신고된 건수에도 실제 90%가 거의 유치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유치권에 대한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도 올 초에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치권을 아예 폐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게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즘 굉장히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이런 지방세 인하라든가, 긴급한 법률은 들여다보지 않고, 댓글을 이렇게 다르냐, 저렇게 다르냐, 이런 쪽으로 열심히, 그것도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하튼, 우리들한테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계류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법무부 안에 가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년의 공보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일정을 보면 올해 통과를 난망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 2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짜 유치권자들은 지금 생업기간 1년에 남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로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겠지만, 또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우리 경매 일부, 소위 뭐 특수물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자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그래서 용도 폐기될 법에 의해서 자기 지식의 현란함을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자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건 결코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1번, 3번보다 더 큰 파장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 때는 저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유치권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경매하는 사람이 유치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어떻게 보면 유치권은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경매 참여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어제까지 경매 전문가가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어제까지 경매 시장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신흥 강자로 부각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까지 우리 경매 시장에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리 분석 잘하는 분이죠. 특수물건 잘 해독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내일부터, 정확히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별반 평가 못 받고요. 부동산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경매 시장이 진정한 고수가 되고 생존자가 될 겁니다. 뭐가? 바로 여기가 그렇게 우리 생태계의 지형 변화를 요구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지금 우리 경매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법원 감정가죠. 법원 감정가예요. 법원 감정가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법원 가격 산정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등기관한테 경매 개시 결정을 촉탁하게 되어 있죠. 촉탁을 해요. 그냥 경매 개시 결정 자체가 압류이고, 이 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거나 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물건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계고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 갑술안에 경매 개시 결정을 반드시 촉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뜨면 이 부동산은 처분금지를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 우리나라 법제는 일본과 달리 처분금지가 절대효가 아닌 상대효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됐다 해서 이 채무자는 부동산을 절대적으로 설정을 못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만 대항 못해요? 경매 신청 채권자.
그리고 우리 낙찰자는 경매시청 채권자가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결국 처분 못하는 거죠. 물론 내 맘대로 처분했는데 그때 경매가 진행 중에 불구하고서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후손이 1억을 공제해줬다. 그 채권자는 경매시청 채권자한테 돈 요구를 못한다는 거죠. 그 경매시청 채권자 지위 승계와 낙찰자 나한테 더더욱 1억 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사실상 설정행위가 금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경매에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가 산정을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 의뢰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참고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의 종사자들은 법률 전문가이지만 이분들은 부동산은 문의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원에 있는 사법보좌관이나 집행법원 판사, 경매담당 판사가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참고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감정 가격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서의 가격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다 보니 감정평가서가 이 사람이 주관이 개입이, 원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그죠? 1억짜리 물건을 1억 5천에 감정해도 법원에 가니까 5천만 원, 이것은 할증돼 있으니까 이거 디스카운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은 그대로 평가서가 보고한 가격을 그대로 공부하고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법원에서 거래되는 가격인데 얼마나 법원에서 이 가격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했을 거냐는 거죠. 그대로 신뢰하고서나 낙찰받아요. 그죠? 그러고 사고 나요. 제가 극단적으로는 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미아리에서. 그 미아리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미아리에 있는 15세대를 낙찰을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4천에 바꾸어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동네, 자기는 1억 이상은 받을 수가 없대요. 자기 그 동네 토박인데. 그런데 1억 4천에 받아와가지고 선생님이나 사장님 이것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당시 어떤 물건을 1억 4천에 했더니 감정가 1억 9천을 해놨대요. 그게 이분은 1억 9천짜리 얼마나 싸게 사고 5천만 원 싸게 샀다고 좋아가지고 부동산에 와서 이것 좀 팔아달라고. 결국 그분은 보증금 포기했대요. 잔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행인 거예요. 그냥 잔금 내기 전에 왔어요. 그죠? 잔금 1억 4천 내고 왔어요. 정말 이분은 집안이 위태하지. 그런데 이런 일이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금액에 반쿠전처럼 전국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 왜 그러냐고요? 법원 감정가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 내가 그분들의 가격을 믿어야지 누구의 가격을 믿냐. 맞죠? 개인이 무슨 벼룩시장에 내놓은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벼룩시장 물건이면 그 집주인이 여기에 마귀가 개입이 돼서 자기 부동산을 고평가 시켜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물건인데 그분들이 그런 게 있겠냐는 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원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법원 감정이에요. 그래서 법원 담당자들도 곤혹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동산을 모르잖아. 그렇다고 자기들이 현장 조사할 건 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본인의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단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전국의 58개 법원이 똑같이 감정평가가 올린 가격에 무조건 20% 디스카운트. 무조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저기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이니까 못 쓰게. 저기는 안 보이죠. 보여요? 본인만 보여. 그렇게 보일 것 같아 쓰면? 보여요? 좀 올려드릴까요? 이쪽 있다는 거. 여기다 쓰려고 하는데 참.
시세가 한 9천 정도. 그런데 우리 법원 감정 물건은 1억을 해놔요. 1억.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분이 한 번, 우리 시대에 따르게 한 번 유찰되면 서울 지역이 8천이잖아. 근데 이제 이분이 9천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받는 거 1,000만 원 싸게 샀잖아. 근데 실제 시장에서 1,000만 원 싸게 산 게 아니라 제값 주고 산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우리 이제 뭐 명도까지 오면은 자칫하면 이제 우리 뭐 밖에서 이게 이제 가격 역전 현상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올해까지 우리 경매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평가는, 감정평가는 1억에 해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에서 법원에서 20%를 떨어뜨려서 첫 시작하는 걸 8천에 한대요. 이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신권에 경매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됐던 거야. 다른 걸 떠나고 나서. 이 고감정 부분을 자연스럽게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 제일 뭐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빼내야 되고 또 시세 사야 되는데 경매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소형은 한 번 쭉 떨어지고 중대형, 지방은 두 번 떨어져야 돼요. 이건 왜 그랬냐면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근데 지금 이 순간도 보러오면 경매에서 높게 쓰시고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그게 없는데 내년에는 보세요. 이렇게 8천에 시작하죠. 근데 시세는 9천이야. 그럼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년에는 공고 되면 바로 임장 가요. 근데 문제는 공고하고 매각기 1억은 며칠 주냐면 14일밖에 안 돼요. 14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 가격 아는 사람은 우리는 생초보전은 따라갈, 우리는 조사하다가 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미 다 이게 사전조사 리스트업이 된 사람들, 부동산 평가가 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내년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올해까지는 우리 부동산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부럽죠. 근데 내년에 이런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고, 누구예요? 그동안에 정말 권리는 잘 뭔지도 몰랐지만은 정말 굽이 다 들고 기름값이 몇십만씩 들어가셨더라고. 전국을 그다음에 서울 뒷골목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닌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의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일부 영향을 하는 게 누구냐면 중개사들이 봐야 우리 이분들이 내년에 신천지가 연수를 하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입찰 대리가 2006년 1월 30일부터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는 메인 업무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 영역에서 안 되니까는 여기 어떻게 되면 보완제 역할의 성격을 하지 대치제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이게 대치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를 나보다 더 잘하는 대한민국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업무 여력에 강화하게 올해까지는 지금은 립서비스죠. 립서비스로 협회에서 만약 그런 소리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협회장이나 뭐 지부장인 지휘장들이 회원들에서 그러고 마지막에 그 회비 달래라. 그죠? 회비 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내년에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을 이해도가 저만큼은 깊지를 못하던 문제인데 이제 지나면 알겠죠. 여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보세요. 수원은 여기에서 30%를 한 번 유찰되면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30%면 7, 8, 56, 5,600. 한 번 유찰되면. 그런데 지금 올해 부진 어떻게 돼요? 1억짜리가 7,000이고 4,900 두 번씩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돼? 한 번만 떨어져도 거의 반토막 나버린다. 한 번 유찰돼. 그래서 한 번 유찰되면은 거의 다 팔릴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저한테 문제가,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정말 내년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동안에는 제 논리적 기반이 십몇 년의 통계 자료였는데 내년부터는 통계가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내년도 낙찰가율이고 올해 낙찰가율이고 동동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모로 내년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진짜 과거에는 이게 제대로 원래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경매는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유리된 시장이었죠. 별도로 이분법으로 도예를 시켜놓고 설명해야지 저처럼 경매는 부동산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야 경매를 제대로 하는 거지. 권리 분석의 전문, 우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저니까 말이에요. 당신은 권리 분석의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죠. 이거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이 조그만 세계에서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모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 그분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을 못 쓰는 거지. 경매 전문가라는 말을 쓸지 모르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칭호는 부동산 전문가 소리를 들어야 된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 경매 전문가가 자동으로 될 테니까. 그렇지만 경매 전문가는 자동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내년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분법을 조장을 했잖아요. 부동산을 몰라도 권리만 제대로 해도 경매에 생존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법원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본래 부동산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게 하는데 이제 2010 저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자입찰을 하겠대요. 전자입찰 하면은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경매를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생존을 하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그런 이제 원시적인 그런 오프라인 컨설팅은 한계에 직면하는 거죠. 왜? 입찰 법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입찰 법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각자가 자기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근본적으로 큰 변화들이 예상돼 있고 요 얘기만 쉬었다 할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상향을 한대요. 근데 저는 참 이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정부에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적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1980년들의 사고방식에서 못 변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액 입찰인의 최우선 변제는 사회적 약자의 행동권의 보호 측면에서 이론에 열린 존재들이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태생, 이 최우선 변제는 올 전세 제도에서 등장한 제도예요. 근데 제가 강의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부동산 시장의 렌트의 패러다임이 올 전세에서 급속하게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고 있죠.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제도죠. 근데 이 친구들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데 반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가요? 천만에 만만한 말씀이죠. 아니 은행 이자율이 3%도 안 되는데 여기는 법정에서는 전환율을 지금 주택은 몇 프로 줬어? 10% 줬죠. 상가는 19% 전환율 줬는데 몇 배의 차익을 시장에서 실제 6.7%이지만 그래도 더블의 이상인데요. 내가 월세를 놓으면 은행에 불안한 금융기관에 저축은행 문 닫을지도 모르는 동양동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데에 넣고 마음 주르는 것보다 안전한 부동산 자산에서 강남권도 6.7%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 10%의 전환율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올 전세 놓는 집주인이 있겠냐고. 초저금리 국민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참 우리나라 그 정책 결정자들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면 천개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계가 저한테 올 연초에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반영될 줄 알았더니 더 높여버렸더라고요.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치권에 제가 졸전이고 석사 논문으로 유치권에 이런 폐해가 많으니까 개선을 해달라 했더니 끊어니 아예 폐지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 대단해요.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난 문제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표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부동산 시장 시계추를 20, 30년대로 후퇴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언급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도 좀 현실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